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도 거의 잡혀가고 경제도 1분기 지표를 보면은 살아나고 있고 금리도 이제 곧 내릴 것이고 다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은에서 물가를 내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장밋빛 전망 때문이죠.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내리는 것을 주저하는 영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보셔야 될 게 그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들이 좋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물가 반등 가능성이 너무나도 잘 보이죠? 요즘에 장마로 채소값이 빠르게 올라간다. 그걸 토대로 안 올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경제부총리가 그것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에 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전달 대비 채소 가격이 11%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 그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7월에 안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8월에는 안정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어 하는 게 정부 측의 마음인데, 또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내리라고 압박을 하다가 가계부채가 올라가니까 좀 조용해진 정도인 거지 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기상이변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기저효과가 나오는데 반등을 한다는 소리는요, 제대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게 아니라 잡혔던 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과연 요것뿐일까? 이제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가가 안 잡히면은 금리 내리다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금리 내리다가 물가가 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계부채도 지금 계속 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7월 물가가 상승하게 생기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 꺾였다. 걱정하지 마라.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상승 압력을 줄이기 때문에 7월에만 일시 반등하고 말 것이고, 그건 장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다. 자, 물가는 뭐라고 그랬죠?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집값 올라가는 이유,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집값이 거품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 그리고 소득 상승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집값은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 라고 말하니까 M2 통화량을 이야기를 하는 댓글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집값은 M2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 M2 통화량이라는 게 2년 내 쓸 수 있는 돈이죠. 그게 많이 풀리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다. 그럼 M2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부동산 부양한답시고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경고를 했죠? 긴축을 해야 물가가 잡히는데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M2 통화량이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잖아요.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가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영향을 받죠. 근데 바로 받느냐? 보통 한 6개월 뒤에 받죠.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M2 통화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뒤에 한 6개월 정도 더 오르다가 그 뒤에 M2 통화량 따라서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M2 통화량이 언제부터 튀기 시작했냐? 올해 1월부터 튀기 시작했어요. 올해 1월을 저점으로 2월부터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6개월 뒤니까, 즉 한 8월 때부터 또 다시 슬금슬금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서 물가 잡혔다 하고 있는데 잘 잡히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생산자 물가가 다시 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4개월째. 지금 수입 물가도 지금 물가가 잡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입 물가도 도와줬으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보였을 텐데, 지금 수입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다. 특히 이번에 팍 튀었죠. 3개월째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게 수입을 해왔어요. 그게 당장 팔릴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팔릴 수도 있죠. 수입을 하자마자 바로 판다, 이건 안 되죠.
뭐 대행해서 사주는 경우 아니면 수입을 하자마자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서 이걸 토대로 뭐 제조를 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하고 이걸 통해서 유통을 해서 판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시차가 있죠. 즉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소비자 물가에. 그래서 요 수입 물가도 보시면 금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입 물가 계속 튀었었죠. 그러다 금리 거의 정점까지 올리고 막 해서 겨우 잡아놨더니 그것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달러도 고갈되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을 요인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쉽게 내리겠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물가 잡혔다. 그리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죠. 요걸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수 경기 침체는 어쩔 수가 없지만 물가가 안 잡힌다.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서 금리 내릴 명분은 더더욱 사라져가고 있는데 물가마저 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리 내렸다고 따라서 금리 내렸다가 환율도 폭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혹은 은행권에서 지금 관치금융으로 금리를 많이 눌러놨죠? 그 부분이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정부가 관치금융을 시작했죠. 왜? 채권금리가 튀니까. 근데 지금 PF 문제도 심상치가 않죠. 레고랜드 사태도 어떻게 따지면 부동산 문제였어요. PF가 터지기 시작하면 레고랜드 때보다 더 큰 거 온다. 그러면은 채권금리가 멀쩡하겠어요? 신용도가 뚝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요. 자,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4.7%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이미 넘었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4.7%를 잡은 거예요? 한국은행의 명목 GDP 성장률 추산치인 4.7% 이내에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은행권 대출이 6조대인데 정책금융이 9조대가 나왔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5분의 3에서 3분의 2 정도가 정책대출인데 원래 정책대출 비중 한 20-30%가 적당해요.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지금 억지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DSR 적용되는 대출 올해 대출 받은 거 DSR 적용 비중을 봤더니 30%도 안 된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저 명목 GDP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 GDP 4.7% 뭐를 토대로 잡은 거예요? 당연히 1분기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잡았겠죠. 그때 1분기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호황이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분기 경제성장률 오래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호황 나온 것도 이상하다. 거기에 또 무슨 영향도 있었어요? 1분기 경제성장률을 책정할 때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기준을 바꿨죠. 그것 때문에 성장률이 더 높게 나왔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22년 4분기 22년 4분기에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관치금융으로 금리 낮췄는데 이게 결국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걸 토대로 또 이야기한 게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1분기 급등한 게 기저효과인 거지 얘가 기저효과인 거예요? 1분기가 잘못됐던 거지 그럼? 근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1분기 깜짝 성장이라는 낙관론에 취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요걸 토대로 요거만큼 대출을 내주겠다. 근데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됐는데 작살이 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작살이 나 있으면은 명목 GDP 성장률 추정치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금 우리나라 1분기 요 성장률 추정치를 토대로 IMF나 이런 데서 성장률을 더 높게 잡아줬는데 문제는 2분기에 충격적인 지표가 나온다.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과연 4.7%나 나올 수 있을까요? 한 3%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대출 풀어준 게 제 예상으로는 2.5%가 넘어갑니다. 그때 6월 기준으로 2.2% 정도 됐으니까 지금 7월에 한 3주 만에 풀린 대출만 보더라도 2.5%는 거뜬히 넘었습니다. 아마 7월 말 되면 결과가 정확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말씀드렸지만 통상규제 더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여기서 또 한 차례 늘릴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첫 번째가 대출 총량이고 두 번째가 금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지금은
수요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대출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대출 총량을 줄여버리면 그만큼 수요가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 다음이 금리를 올리면은 수요가 서서히 줄게 되죠. 이런 영향인 건데 지금 보시면은 금리 쉽사리 내리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대출 총량에 대해서 규제가 더 타이트하게 될 것이다. 그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나요? 사람들 지금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10,000원 때문에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요. 핵심적으로 최저임금 1.7% 올랐어요. 물가는 2% 3% 오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곧 금리 내리고 지금 심리도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점 찍었다 집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비 보고 코트 팔았는데 그 제비가 제정신 못 차린 제비다. 제비족처럼 놀다가 술 처먹고 겨울에 와버렸다.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코트를 팔았다가 겨울에 얼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집 사야 될 시기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